도대체 지금 한국이 무슨 짓을 한 거죠? CNN 앵커가 생방송 도중 이렇게 말하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집어던졌고 뒤에 있던 미국 패널은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딱 10초 후 BBC, NHK, 로이터, 심지어 알자지라까지 전 세계 모든 방송국이 한 단어로 도배됐습니다. KURA. 그날 대한민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바라보는 중심 세계사 교과서가 바뀌는 그 순간 모든 시작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 일을 해낸 거지?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손이 떨립니다. 내가 이 사건을 목격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실제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 사건을 두고 조작된 영화라고 의심했고 레딧과 트위터, 유튜브에서는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의 시작점은 단지 두 사람의 말싸움이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 그들은 말 한마디로 세계를 멈추게 했고 그리고 한국은 말없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재라고 합니다. 올해 35이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훨씬 전, 그러니까 미국 시카고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당시 저는 한 외국계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중간급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고 평소처럼 일과 커피 그리고 회의로 가득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시카고의 겨울은 길고 칼같이 차갑습니다. 아침 8시 반 평소처럼 모퉁이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사고 사무실 로비를 들어섰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텅 빈 듯 조용했고 출입구 근처의 사람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회의실 한가운데 설치된 TV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서장과 대표까지도 뉴스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화면 속에는 익숙한 얼굴,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악관이 아닌 민간 싱크탱크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더 이상 안보 보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국적 동료 하나미 미사키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고 다른 미국 동료들조차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전 세계 실시간 뉴스 속보가 동시에 이 장면을 전했고 몇 시간 뒤 일본 총리실에서도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독립적인 방위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미국과의 기존 협력 관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고 우리 회사 역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유럽 지사에서 일하던 동료는 전화를 걸어와 제발 농담이라 말해줘라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시카고, 도쿄, 서울, 베를린이 모두 연결된 화상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세계 질서 자체가 흔들릴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녁 9시쯤 퇴근을 하려던 찰나 회사 메일함에 도착한 한 통의 제목 없는 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긴급 대한민국 위기 대응 프로젝트 인력 파견 요청. 처음엔 무슨 정부 캠페인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는 아주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협력기관 마이너스 공동기획국가위기대응센터 삼성이노베이션 카이스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메일 본문을 다 읽기도 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자문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세상이 아예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일의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메일을 받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메일 내용 자체는 간단했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묵직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내 대기업,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일종의 국가 위기 대응 프로젝트, 그 이름은 대한민국 규합 프로젝트였습니다. 메일 하단에는 참여자 조건이 적혀 있었고 거기에 제 프로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국제 외교 리스크 분석 경력 5년 이상, 전략자문 프로젝트 경험자, 영어 일본어 가능자, 한국 국적 보유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안정적인 미국 생활, 고연봉,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정치 외교 같은 민감한 영역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숫자와 데이터로 세상의 흐름을 분석하고 회사 클라이언트에게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 그게 제 역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편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얼어붙은 하나미 미사키의 얼굴, 뉴스를 보다 말고 울컥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미국인 동료 조셉, 그리고 밤늦게 퇴근하며 한국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자조하듯 내뱉던 저 자신의 말까지. 잠결에 메일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한 줄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조용히 해결할 것입니다.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치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엉키고 무너지는 그 순간 한국이 다시 한번 판을 정리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이틀 뒤 저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표는 당황했고 동료들은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사표는 바로 수리됐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장 한쪽에 설치된 임시정부 안내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맞이한 남자는 삼성 글로벌 전략기획팀 소속의 이정훈 팀장이었습니다. 정은재 컨설턴트 맞으시죠? 미국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곧바로 브리핑 들어가야 해서 지금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정훈 팀장은 군더더기 없는 말투였지만 그 눈빛에는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승합차에 올라탄 뒤 그는 간단한 프로젝트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의 공식 동맹 붕괴가 확정될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그 여파가 단순한 외교 관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참여하게 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정책 자문이나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 경제 의료 시스템 전체가 걸린 거대한 퍼즐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퍼즐의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실감났습니다. 이정훈 팀장의 차량은 곧바로 서울 외곽의 한 보안 시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긴장감 속에 1시간이 조금 안 돼 도착한 곳은 한눈에 봐도 일반 건물이 아닌 국방부 산하기술협력센터였습니다. 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거치고 지하 2층 회의실로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곳엔 제가 알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 수석 고문, 카이스트 국제 AI 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외교부 차관보까지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까지 모두 참석 보안 등급 A-1이라는 명찰을 목에 걸고 있었죠. 정은재님 앉아주십시오. 회의는 이정훈 팀장의 브리핑으로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나온 제목은 대한민국 규합 프로젝트. 그 아래엔 선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 외교, 인도주의 3가지 축으로 세계를 설득하라. 회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실질적으로 외교 단절에 가까운 상태에 돌입했고 양국 사이의 정보, 통신, 군사, 의료 등 거의 모든 협력 체계가 붕괴 직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독립적인 방위망 구축을 위한 입법을 이미 통과시켰고 미국은 아시아 주둔 병력 재배치를 논의 중입니다. 이 말은 동북아시아 전체가 전력 공백에 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나온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 통신망, 백신 공동 배급 체계 등 국제사회의 상당수가 미일 협력 체계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체계가 무너지면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마비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중재자로 나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의료 인프라, 그리고 균형적 외교 자산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태를 외교로만 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특히 삼성과 카이스트의 인공지능 통신 해석 기술, 그리고 K-방역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입니다. 이정훈 팀장의 말에 한 외교부 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협상이 아닙니다. 설득입니다. 전 세계가 믿을 수 있는 실체 있는 증거, 그걸 한국이 보여줘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잠시 복도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세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카이스트의 AI 시스템 엔지니어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기술 총괄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이게 실감이 안 납니다. 하지만 우리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의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봤던 숫자들, 표, 지도, 대화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미국 본사에 있는 선배 한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한국이야. 곧 중대한 프로젝트에 들어가. 잠시 뒤 한나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은재, 제발 조심해. 거긴 지금 세계의 중심이야. 그 짧은 문장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우려인지 부러움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조금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여의도에 위치한 임시중재전략본부 건물로 출근했습니다. 건물 로비엔 민간과 군, 기술자와 외교관들이 섞여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며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프로젝트 K와 UHAP 대한민국 규합 프로젝트라는 문구가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로 번갈아가며 표기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어제 만났던 김세윤 연구원이 저를 반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내용이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실수하면 바로 외신에 보도될 수 있어요. 좀 부담스럽죠? 그는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도 외교도 아닌 운명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죠. 제 자리는 외교전략팀 2번 데스크였습니다. 제 옆자리는 일본계 미국인 분석가 사야 오오타였고 그 옆은 홍콩 출신의 중재 커뮤니케이터 리즈 천이었습니다. 팀에는 10명 남짓한 구성원이 있었고 모두 세계 각지에서 선발된 전문가들이었어요. 첫날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됐지만 점심시간이 되기 전부터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속보였습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위선을 강하게 비판하고 동북아시아 질서는 이제 일본이 주도할 것이라며 발언한 것입니다. 그 발언은 순식간에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트위터와 뉴스에는 일본, 미국과 단절 선언 수순, 한국, 중재 국가로 나설까라는 제목들이 쏟아졌고 우리 회의실도 그 순간 긴급 소집됐습니다. 제가 맡은 첫 임무는 한미일 관계의 감정 프레임 분석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순한 여론 흐름 데이터지만 그 속에 담긴 언어, 정서, 대중 심리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새 나라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 보고서를 정리하는 사이 제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안엔 상상 이상의 분노와 오해, 무지와 공포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유독 자주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코리아, 대한민국, 한국이었습니다. 그 단어는 어떤 글에선 희망으로 또 어떤 글에선 마지막 카드처럼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로 한국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대는 이제 저와 제 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도요. 프로젝트 본부가 가동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 여의도 본부는 이미 북적였고 건물 입구엔 언론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경찰 병력까지 배치돼 있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건물 바깥에서 생중계를 하며 연신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이 진짜 중재를 하나요? 일본과 미국이 한국말을 들을까요? 한국은 지금 뭘 준비 중입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도 정치도 협상도 결국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기술 기반 중재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희 팀은 최초 공개 테스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장 중앙엔 5대의 고성능 투사 디스플레이가 배치되어 있었고 각국 대표와 중재 전문가들이 자리에 앉자 삼성의 실시간 해석 인공지능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첫 화면에 뜬 문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바꾼다. 저는 통역 시스템 뒤쪽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김세윤 연구원과 2명의 기술진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고 저는 미국 측 대표인 로버트 웰스, 일본 측 전략연구소 수석인 아오이 히데카즈의 표정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며 한미일 갈등 상황이 인공지능에 의해 재구성되고 각국 입장이 언어 감정 분석으로 시각화되자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데카즈 박사의 입이 조금 벌어졌던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AI 화면에는 그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 속 표현 중 미국의 이기주의라는 문장이 일본 내 보수층에 어떤 감정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수천 건의 댓글과 연관지어 실시간 그래프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메모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고 그 옆에 로버트 웰스는 팔짱을 푼 채로 디스플레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첫 장면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일본 측 관계자가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토 나오야, 일본 외무성에서 파견된 중재 협력관이었습니다. 정은재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처음엔 이 프로젝트가 그냥 한국의 자만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더 큰 무게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여준 기술이 누군가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꿨다는 것. 그건 성공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이니까요.
사토 나오야의 말은 저를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며 누군가의 시선을 바꾸는 설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 작은 균열이 곧 더 큰 저항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일본 정부는 자국 언론을 통해 미국과의 방위 협약 중단을 공식화하겠다는 방침을 흘렸고 미국 백악관도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자율적 군사 재편을 검토 중이며 그 과정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 그 발표가 나가자마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엔화와 달러 가치가 동시에 요동쳤고 세계 금융시장은 지난 10년간 보지 못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동맹 붕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 팀은 모두 긴급 호출됐습니다. 밤 10시 본부 회의실에 모인 15명의 전략팀원들과 3명의 기술 고문, 외교 자문단은 말 그대로 밤을 새우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건 한국이 중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외교와 기술을 동원해 설득하려 했지만 실제 정치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세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기술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켜고 최근까지 수집한 한미일 간 대중 반응 데이터를 꺼내들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감정 추적 모델에 따르면 정치권이 갈등을 키우는 동안 대중은 오히려 상호 공감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바로 며칠 전 제가 담당했던 자료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세윤은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한국이 제안한 비정치 기술 협력을 지지하는 비율은 미국 내 여론의 48%, 일본 내 여론의 42%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협상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는 근거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기술과 대중의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이튿날 오전 우리 팀은 비정치 기술 협력안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한국의 중재 아래 미국, 일본과 함께 AI 기반 감정 공감 플랫폼을 공동 운영한다. 둘째, 실무 진급 기술자 의료진 협력 체계를 우선 구성한다. 셋째,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국민 안전과 위기 대응을 위한 K-기술 기반의 위기 대응망을 구축한다. 바로 그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이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해리슨이 비공식 채널로 한국 측에 연락해왔다는 보고였습니다. 한국의 제안 진지하게 검토할 만합니다. 우리는 정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정치 기술 협력안이 언론에 공개된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부 외신은 한국의 미화 전략이라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고 일본 보수 언론은 한국이 외교 패권을 노린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치는 서로 싸우지만 기술은 사람을 살린다. 적어도 한국은 행동하고 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있어 다행이다. 전 세계 SNS와 포럼에는 수십만 개의 댓글이 달렸고 그중 다수는 한국의 실질적 접근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이 반응에 용기를 얻은 대한민국 정부는 비정치 협력안 1단계 실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서울 도쿄 워싱턴 3국 실무 협의체 출범, 그리고 첫 현장 적용은 다름 아닌 의료였습니다.
그 첫날 저는 의료 협력 파일럿 프로그램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삼성병원과 서울대병원, 일본 게이오 의대, 미국 존스홉킨스 메디컬 센터가 화상으로 연결되었고 각국 의사들과 연구진, 기술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저는 중재 코디네이터로 참석했습니다. 언어는 자동 통역 시스템이 돕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감정과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삐걱거렸습니다. 미국 의사팀은 AI 기반 진단 시스템에 의문을 가졌고 일본 측 연구원은 한국 의료기기의 신뢰도를 지적했죠. AI가 사람 생명을 판단하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희 병원엔 이미 자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만 막상 눈앞에서 듣게 되니 생각보다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뜻밖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속의 박소영 교수,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생명 앞에서는 자존심보다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의장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존스홉킨스의 감염내과 책임자 리처드 하워드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그 한마디가 꽉 막힌 회의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그날 회의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겼고 결국 세 병원은 공동으로 K-의료 데이터 기반 다국가 협진 프로토콜을 적용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회의실을 정리하던 김세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가능하긴 하네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일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의료협력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던 그날 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세계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나마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 평온은 단 이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도쿄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산하 한 국립병원에서 의료 AI 시스템이 외부 해킹을 당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시스템이 한국에서 제공한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단 사실이 일본 언론에 먼저 유출되며 시작됐습니다. 한국 AI, 일본 병원 정보 유출? 중재인가 침투인가? 한국 기술 믿어도 되는가? 순식간에 일본 내 보수 여론이 폭발했고 며칠간 잠잠했던 양국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본부로 복귀한 저희 팀은 긴급 대응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각국 해킹 방어 시스템이 모두 가동됐고 삼성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원까지 연계되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저는 내부 검토 보고서를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보고서상 해킹 경로는 일본 내부에서 발생했으며 데이터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공개하느냐는 전략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정훈 팀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누가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한국이 억울한 피해자라 해도 억울함을 앞세우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날 밤 외교부와 협력해 저는 일본 측 대표단에게 설명 자료를 직접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난 사야 오오타는 이전보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당신네 기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걸 알 텐데 왜 이런 자리를 만든 거죠?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야 씨, 전 신뢰를 요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의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의심에 최소한의 사실을 곁들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불신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연결의 끈이라는 걸요. 도쿄 병원 해킹 사태 이후 본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음모론을 제기했고 심지어 일본 국회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중재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중단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회의실에 앉아 그 뉴스를 지켜보는 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말이 오가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나섰던 걸까라는 자책이 서서히 마음을 파고들고 있었죠. 회의는 계속됐지만 사람들의 말수가 줄었습니다. 해킹 원인이 일본 내부의 시스템 결함이라는 점이 기술적으로는 밝혀졌지만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더 큰 문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인근에서 감염병 유사 증상 환자들이 집단 발생했다는 속보였습니다. 정확한 원인도 감염 경로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고, 일부는 이전에 협력 회의에 참석했던 의료진들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식간에 본부가 다시 긴급 대응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시연이 아닌 실전 상황에서의 위기 대응이었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 의료기술과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도와야 하나요? 처음으로 본부 내에서 누군가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해킹 사건 이후 쌓인 감정의 피로와 우리가 너무 앞장선 것은 아닐까라는 회의감이 팀원들 사이에도 번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서는 게 맞을까? 그날 오후 외교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공식 요청을 받고 기술 지원 및 진단 협력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김세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우리가 만든 시스템의 진심을 보여주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구조였고 그 신뢰를 지키는 일에는 계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삼성과 카이스트, 서울대병원, 그리고 방역청이 연합해 모바일 다국어 AI 진단 시스템을 긴급 조립했고 그 다음 날 새벽 첫 지원팀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출국 직전 박소영 교수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재 씨, 이 일 결국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치도 명예도 아닌 누군가의 생명 앞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미국 현지 의료 지원팀은 뉴욕 경유를 거쳐 워싱턴 DC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간 것은 단순한 방호복이나 의약품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의 휴대용 진단 장비, 카이스트가 개발한 다국어 음성 AI 인터페이스, 그리고 서울대병원이 수년간 축적해온 감염병 예측 알고리즘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지원팀이 도착한 병원은 워싱턴 종합의료센터.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긴급 운영 중이던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의 의료진은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환자 이송 대기줄은 복도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박소영 교수는 도착하자마자 방호복을 입고 중증 환자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김세윤은 통신실에서 진단 시스템을 가동했고 한국에서 파견된 간호사들은 의료기기 설치와 동시에 미 간호사들과 바로 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여기 산소 포화도 80%입니다. AI 분석 들어갑니다.
유전자 변이 코드 확인 중. 저는 현장 보고를 실시간으로 정리하며 본부에 전송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하나의 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욕타임스 한국의료팀 미국서 기적의 첫 진단 성공. 제목을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메일을 열자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다국어 AI 시스템을 통해 혼수 상태였던 환자와 최소 대화 코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증상 기반 맞춤 처방을 시행했다. 이는 미국 의료진이 시도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실패했던 과정을 반전시킨 사례다. 뉴스는 순식간에 번졌고 SNS에는 코리아팀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병원에 있던 미국 의료진들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AI 인터페이스를 이젠 먼저 요청했고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며 한국 시스템에 이건 어떻게 입력하죠? 라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 미국 간호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오늘 2명이 살아났어요. 우린 진짜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가슴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아닌 믿음이 통했다는 감각. 그건 수많은 회의와 보고서 전략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본부에 돌아온 뒤 이정훈 팀장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 설명할 준비가 됐겠죠. 워싱턴 현장에서의 성과가 전 세계에 알려지자 프로젝트 본부엔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과가 클수록 반발도 커지는 법이었습니다. 미국 내 일부 보수 언론은 한국이 미국 의료 시스템을 점령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일본 극우 세력은 처음부터 한국의 개입은 위험했다는 메시지를 퍼뜨렸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은 단순했습니다. 도움이 아닌 개입, 협력이 아닌 통제.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쓴 보고서와 제가 발표한 분석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정은재 씨 괜찮아요? 김세윤이 제 자리로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인쇄된 기사 복사본이 들려 있었고 제 이름이 적힌 문장이 선명하게 붉은 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한국 중재팀, 미국과 일본의 감정 데이터를 무기로 삼아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조작한 적도 의도를 왜곡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국의 반응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시사점을 도출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정직함이 오히려 의심을 사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이정훈 팀장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교도 아니고 기술도 아닌 감정과 싸우고 있습니다.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예측 불가능한 전장에 있는 셈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고 저 멀리 한강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박소영 교수였습니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하지만 정은재 씨, 당신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단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결국 울컥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심이 전해지길 바랐을 뿐이에요.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진심은 언제나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조금 늦게, 조금 멀리 돌아서라도. 그날 밤 저는 모처럼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본부의 회의실 구석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처음 그 이메일을 받았을 때의 그 문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조용히 해결할 것입니다. 그 조용함의 무게가 이토록 무거운 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부 회의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국 통역기와 화상 연결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됐고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삼성카이스트 서울대의 최고 책임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미국 백악관, 일본 총리관저, 유엔 본부에서 동시에 연결되는 3국 공동 긴급 브리핑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면에는 미국의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해리슨, 일본 외무성 부장관 사카모토 요시히로, 그리고 유엔 사무차장이 각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진지하고 준비된 표정이었습니다. 장관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본부 대표로 이정훈 팀장이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규합 프로젝트의 기술 의료 외교 성과에 대한 공식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서울대 의료팀이 미국 현장에서 구조한 환자 수, 삼성카이스트가 구축한 AI 진단 시스템이 현지 의료진에게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숫자와 영상, 실시간 통계로 정리한 슬라이드가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미국 측 마크 해리슨이 화면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단순한 기술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근간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카모토 부장관도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이번 사태를 통해 신뢰라는 것이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성실함과 진정성은 그 어떤 정치적 협상보다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니터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차마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기사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그 순간이 떠올랐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가라는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 다시 올라오려던 찰나 유엔 사무차장이 마지막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유엔은 국제 협력 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목격했습니다. 기술과 외교,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움직이는 국가의 모습 말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규합 프로젝트 팀에 유엔 평화기여 훈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곳곳에서 숨죽인 감탄이 터져나왔고, 저는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소영 교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정은재 씨. 이건 당신이 만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우리 모두가 지켜낸 겁니다. 유엔의 공식 훈장 수여 발표 이후 본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느슨한 공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동안 벽에 걸려있던 긴급 지시문이 내려졌고, 비상 출입 통제가 완화되었으며 로비에선 간이 커피바가 다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의 끝자락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루라는 시간을 사람답게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광화문 인근의 한 조용한 찻집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숨도 못 쉬고 달려왔기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길을 건너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들,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젊은 엄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평범한 풍경을 지키기 위해 우린 얼마나 비범한 일을 해온 걸까?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화려한 회의실도 수상도 언론의 조명도 결국 이 조용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작은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세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다들 한강에서 모입니다. 꼭 오세요. 빠지면 서운할 겁니다. 조용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가벼운 농담인지요. 그 짧은 문장에서 모든 팀원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마치고 찻집을 나섰고 한강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강 둔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정훈 팀장, 박소영 교수, 김세윤, 그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평상복이었고 맥주캔과 김밥, 치킨 상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도 결국 사람이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살아내야 했던 존재였다는 걸요. 은재 씨, 여기요. 김세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옆엔 사야 오오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프로젝트 기간을 연장해 계속 한국에서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이정훈 팀장이 조용히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 견뎠습니다. 이제는 조금 웃어도 될 시간입니다. 맥주 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한강의 바람과 어울려 잔잔히 퍼졌습니다. 그날 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해냈다는 말을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부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종료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각 파트별 정리 보고와 후속 자료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책상 위엔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복도에서는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소영 교수는 방호복 대신 자주색 셔츠에 스카프를 두르고 나타났고 김세윤은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기술팀 자료를 정리하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각국 협력자들에게 보내는 작별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식적인 감사 인사와 함께 작은 손편지 한 통씩을 첨부하고 있었죠. 서툴고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담아 쓰고 있었습니다. 사야 오오타 씨께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썼던 그 노력만큼은 어떤 외교적 언어보다 값졌습니다. 리처드 하워드 박사님께 당신의 판단이 한 생명을 구했고 그 생명이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편지를 하나하나 출력해서 접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이정훈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은재 씨, 서울대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현장 지원팀과 의료 데이터 정리를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당장은 아니고 몇 주 뒤부터. 뜻밖의 제안이었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대신 사람을 직접 마주하며 일하는 일. 지금의 저는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본부를 나서려는 저를 김세윤이 따라 나왔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카이스트에서 우리 시스템을 국제 기준화하는 작업을 시작하려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 합류할 생각입니다. 그는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은재 씨, 그때 미국 회의실에서 당신이 보여준 그 설명 방식 기억나요? 그거 없었으면 아무도 설득 못했을 겁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겁이 났어요. 단어 하나라도 틀리면 누군가의 감정을 망가뜨릴까봐.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조심했던 사람이 만든 신뢰가 제일 오래 가니까요. 햇살이 창가를 비췄고 우리의 그림자가 복도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본부는 공식적으로 해단됐습니다. 각 부서는 원래 소속으로 복귀했고 일시 배치된 협력 인원들도 차례차례 귀국하거나 새로운 업무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의 커다란 스크린, 벽면을 가득 채웠던 세계 지도, 지시문과 경고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둘 철거됐습니다. 책상 위에 남겨진 메모지, 책꽂이에 꽂힌 사용된 보고서, 파일들, 서랍 속에 접힌 커피 쿠폰 한 장까지. 그날의 긴박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시간의 무게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박소영 교수는 서울대 병원으로 복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K-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국제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 논문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결국 모두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된다. 김세윤은 대전의 카이스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참여한 중립 AI 기반 감정 분석 플랫폼은 UN 산하 국제 협상 교육기관의 훈련 프로그램에 공식 채택되었고 곧 전 세계 젊은 외교관들이 이 시스템을 배우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사야 오오타는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한 달에 한 번은 화상회의로 한국과 협업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메일 서명에는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 공동 창립 멤버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엔 조그맣게 대한민국 규합 프로젝트라는 문장이 함께 적혀 있었죠.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즉 CDC에서 보내온 공식 서한. 그 내용은 간단했지만 묵직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의 협업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위기에서 친구가 되어준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낸 일이 정말 그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걸까? 질문만 반복하던 시간들이 조용히 그 대답을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작은 서랍을 열어 그때의 첫 이메일을 꺼내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규합 프로젝트 긴급 참여 요청. 그 아래 적힌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조용히 해결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이번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젠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 조용함이란 게 목소리를 낮춘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을 대신 짊어진다는 의미라는 것을.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시카고, 아니, 이제는 서울에서의 제자리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국제협력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이전처럼 복잡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주로 각국과의 실무 협상 과정을 돕는 일을 맡고 있죠. 사무실은 작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누군가 중 한 명은 또다시 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